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아홉 번째 시간이죠. 금융생활의 중요성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경제생활과 선택에서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이 단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산이 무엇인지, 자산관리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자산 관리를 할 때 고려해야 되는 세 가지인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자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예적금, 주식, 채권, 펀드, 부동산 등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올바른 자산 관리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관리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걸 반드시 고민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에서는 아래와 같이 네 가지로 나타내 주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라고 나왔습니다. 뭐 자산을 늘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출을 관리 잘해야 한다. 것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자산을 늘리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자산을 막 늘려서 막 소비하면 그게 의미가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산을 늘리는 거에만 집중하는 거는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그건 재테크가 되는 거고요. 자산을 늘려서 혹은 그 자산의 성격에 맞춰서 자산을 늘리고 그 자산의 성격에 맞춰서 잘 소비하는 것까지가 우리는 자산 관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출을 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엔 저축이나 투자에서 목적과 기간을 잘 살펴봐야 되고요. 자산의 특징을 잘 고려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6개월 뒤에 결혼을 할 거야. 결혼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 나는 목돈을 만들어야 돼. 근데 나는 목돈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지를 고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유동성이 높은 예적금에 이제 투자를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장 뭐 내가 6개월 뒤에 결혼할 건데 이 결혼할 자금을 충분히 모았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예적금에 투자를 하면서 매우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난 수익성에 좀 더 집중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만약에 부동산에 투자를 해버렸어요. 그럼 이게 6개월 뒤에 현금화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유동성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유동성이 매우 떨어지는 상품이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부동산에 내 결혼 자금을 다 투자했다면 6개월 뒤에 이걸 현금화 시킬 수 있을까요? 아마도 매우 높은 확률로 이걸 현금화 시킬 수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의 특징까지도 잘 고려해서 자산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자산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자산 관리의 필요성을 다룰 때 우리의 생산 활동, 우리가 소득 활동을 하는 기간이 매우 한정적이에요. 근데 노년기는 우리가 소득 활동이 없는 시점인데 소비 활동은 계속해서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간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대 수명이 점점점 증가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장기적으로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과거에는 제가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그런 말을 본 적 있어요. 내가 20대예요 라고 하면 20대는 20%를 안정적으로 하고 80%는 공격적으로 수익성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50대예요 그러면 50%는 안정적인 상품, 50%는 좀 공격적인 상품, 금융자산에 투자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제가 70대예요 하면 이제 70%는 안정적인 자산에 30%는 공격적인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게 공격적인 상품이란 게 뭐 안정성이 떨어지지만 그만큼 수익성이 높은 상품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 수익성이라는 걸 계속해서 추구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앞에서도 봤지만 우리가 자산 관리하는 과정에서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은 매우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땐 안정성을 매우 계속해서 유지해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수익성 우리가 자산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은 수익성에 목표를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안정성이거든요. 왜냐하면 먼 미래 내가 소득이 없는 시점이 되었을 때 소비는 계속해야 되는 그 시점이 되었을 때 있어
있어서만큼은 이제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유형의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하죠. 분산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것 같고요. 우리가 자산의 종류가 다양해요. 그 자산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도 한 가지 종목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을 담잖아요. 그건 역시도 분산 투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다양한 모습을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익성이 높으면 자연스럽게 안정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나는 안정성이 좀 떨어지면 수익성 높은 상품에 얼마를 투자할 거고요. 그다음에 안정성 높고 수익성이 조금 떨어지는 상품에도 투자해야 될 거고요. 뭐 부동산 같이 유동성이 떨어지는 상품,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유동성이 조금 떨어지는 상품에도 투자를 해야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곳에 투자를 해야 내가 어떤 불확실한 미래에서 내가 조금 더 안정성을 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이거는 왼쪽에 나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말과 직결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자산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요.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산 관리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에 맞춰서 우리가 자산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게 제가 생각할 땐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나왔던 말이 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 지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산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출을 잘 관리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땐 자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엔 우리가 투자라는 걸 하면서 이제 뒤에 나오는 세 가지 자산의 특징, 목적과 기간을 잘 고민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게 그 다음에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기대 수익률과 위험은 항상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익성이 높으면요 위험이 높아지고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되고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인 수익률이 낮아지면요 수익성이 낮아지면 위험도 낮아지게 됩니다.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상품들을 선택할 수 있고요. 사실 45도선에 이렇게 거의 다 이어지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를 벗어나는 경우는 우리는 잘 하지 않아요. 같은 수익성이라면요. 우리는 낮은 위험을 선택하게 될 거고요. 위험이 같다라면 우리는 높은 수익률을 찾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금융상품들이 이 45도선에 들어오게 되고요. 사실 이 45도선을 벗어나는 것들은 조금 사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게 무조건 사기야 라고 말하는 건 조금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요거를 이 45도선을 벗어나는 금융자산은 조금 우리가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수익률이 같다라면 낮은 안정성을 추구하는 게 높은 안정성을 추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 다음 위험이 같다라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건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 수익률과 수익성과 안정성을 항상 우리가 고민하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용관리입니다. 신용이란 함은 나중에 대가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현재 상품을 이용하거나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인데요. 이 신용이라 하는 건 저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지금 당장 돈은 없지만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는 거가 바로 신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미래를 이제 인정해 주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당장 제가 100만 원짜리 노트북을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100만 원을 대출받아서
지금 노트북을 사서 매달 10만 원씩 갚는 거랑 내가 매달 10만 원씩 모아서 10개월 이후에 100만 원짜리 노트북을 사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그랬을 때 저는 전자를 선택하면 노트북을 100만 원을 빌려서 노트북을 사면 지금 당장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이자를 내야겠죠. 그 반면에 10개월 이후에 이제 노트북을 사게 되면 전 이자라는 걸 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이자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다 후자를 선택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10개월 동안에 내가 그 노트북을 사용해서 느낄 수 있는 그 만족도가 더 크다면 그 이자와 그 만족도를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와 만족도 사이에서 만족도가 더 크다면 우리는 이자를 내더라도 노트북을 사용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경자에 사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신용이라는 게 없으면 나의 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되게 돼 있어요. 때문에 나의 선택의 폭을 늘리려면 신용이란 걸 잘 이용해야 되고요. 근데 이 신용이란 걸 마음대로 이용하면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충동 구매나 가소비를 통해서 이제 내가 비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고요. 비합리적인 소비를 통해서 내가 미래에 갚아야 될 빚이 너무나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느끼는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 부모님 세대는 빚이란 단어에 매우 예민해요. 뭐 IMF 사태를 경험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신용카드 대란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빚이란 단어에 너무 예민해서 신용을 너무 이용하지 않으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지만 또 저희 세대를 봤을 땐 신용을 무리하게 사용해서 이제 미래 소득까지도 이제 이미 저당 잡힌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대표적인 예시로 뭐 카푸어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 카푸어 같은 경우가 전 가장 대표적인 예시라고 생각을 해요. 뭐 나의 소득보다도 훨씬 큰 소비를 해 버림에 따라서 나의 소득이 모두 자동차에 들어가게 되면서 내가 돈을 모을 수 없게 되고 내가 청년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보다 소비가 계속해서 커진 상황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런 경우를 봤을 때 신용이란 걸 매우 관리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충격적인 뉴스를 한번 봤었어요.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는 경제 교육에 관련된 이야기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신용카드로 상품을 사면 그거는 대출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사실은 신용카드로 이제 물건을 사는 거는 지금 당장 물건을 받았고 돈은 나중에 내니까 이건 사실은 대출이라고 볼 수 있고 그거는 신용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충격을 조금 받았었는데 우리가 그만큼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용이란 걸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반면에 신용이란 걸 너무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 삶에 너무나 밀접해 있기 때문이죠. 뭐 우리가 숨을 쉬는 과정에서 산소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신용이라는 게 우리 생활에 매우 밀접해 있지만 신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신용을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 신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신용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